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버이날 네. 선물을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받을 일은 없고요. 네. 이제 주로 드리는 쪽인데 네. 제가 수년간 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 결과 네. 돈이 최고다. 부모님에 대한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희생, 네. 헌신 예.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도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는 예. 이제 마음대로 예. 사시라고 이렇게 돈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오늘 작가들, 분장실 분들 다 돈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돈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네. 결국은 네. 돕니다. 결국은.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네. 사실상 돌려막기. 그렇습니다. 예. 예, 드리면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용돈을 주시고 네. 또 아이들은 또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선물을 사는. 그렇죠. 예. 네. 이거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밀당? 난기류? 네. 누가 연애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실 때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예. 북미 정상회담. 이거 왜 개봉 박두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채널 고정하기 힘듭니다. 그러게요. 돌아갑니다, 채널이. 아니 채널 고정을 예.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니까요. 계속 고정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 뭐 시기 등을 네. 놓고 예, 수일. 그렇죠. 예, 수일 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수일이 지금 너무 길입니다. 이게 네.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에 이제 워싱턴을 가서 네.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요. 6일 돌아오셨죠?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JTBC 뉴스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 우리 프로는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뉴스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문정인 특보는 이슈파이터에도 출연하시기를 강권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하고 전문가 그룹의 80% 정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네. 일단 미국 내에서 신중론이 좀 대두되는 게 아닌가. 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강경파와 온건파 구분 없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좀 회의적이다라는 네. 문특보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게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LTE급으로 달려온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관료들도 있고요. 네.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들이 봤을 때는 종전선언, 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예, 세계적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협상을 신중하고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 뭐 북한과의 그렇죠. 협상이라든가 예. 핵 협상 이런 걸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LTE급으로 가다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이라든가 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내부에서 좀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네. 주판화를 좀 예. 튕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네. 뭐 이런 것들도 괜히 나온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신냉전 전략으로 해서 늘 그랬거든요. 한미일 대 네. 북중러. 그래서 신냉전 삼각구도라고 전문가들은 부르기도 했는데 네. 요 미일동맹, 강고한 미일동맹을 기틀로 해서 한국을 끼워 넣어서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 네. 균열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남북 정상이 진도를 나가고 트럼프가 아싸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저는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렇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합니까? 네. 미국 의회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길이 맞는 건지 우리 좀 생각 좀 하면서 물론 이 노벨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면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네.
강경파들도 지금 신중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온건파들도 지금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경파들의 주장은 아무래도 지금 네. 장원케께서도 얘기를 예. 하신 것처럼 군산복합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를 잘 계산해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밑바탕에 있는 것 같고요. 온건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이 트럼프식으로 해결을 하다가는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뭐 어떤 식으로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회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또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실제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네네네. 힐러리가 되면 한반도에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 정세를 하나 남은 거거든요. 지구상에 그렇죠. 유일하게 분단이 하나 남은 건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제 평화가 되면 당장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 그렇죠. 한국에 무기 엄청 팔던 네. 회사들, 이 회사들 이거 큰일 났네. 더 이상 무기 팔기 어려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LTE급으로 가다가 네. 약간 좀 속도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보다는 네. 미국 내부에서 지금 제가 교통 정리가 보기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가 네.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갔느냐? 야렌에 누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움직였다는 갔다는 얘기도 얘기도 있고 있고, 각종 예.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물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도 바쁘고요. 북한도 네. 바쁘고요. 또 우리 또 한미 정상회담도 22일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밑 조율이 굉장히 조금 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교가가 바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도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오늘 아마 출국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외교가 바쁜데 우리 국회가 저는 이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정인 특보가 미국 다녀와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미국 안에 이런 기류가 있다면 네.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뭐 합니까? 이럴 때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도와달라.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여야가 없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국회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노력은 각 라인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세를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밥도 좀 드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네. 뭐 싱가포르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 네. 개최될 장소. 예. 가능성이 있다. 예.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예.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는데요. 네. 아직도 판문점이라든가 예. 평양 가능성을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서 그때부터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고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고무줄놀이 하듯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같이 손을 잡고 평양으로 그러니까 가는 장면 어떠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시나리오가 그림. 예.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그런 최상의 어떤 상황이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좀 세계가 같이 기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유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아시아 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 하겠다는데 그렇죠. 남북이 손잡고 하겠다는데 네네.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정중하게 민동기 기자가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네. 카메라를 계속 안 잡고 있어요. 예, 답답한 마음을 좀 부여안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경환의 협조 공문입니다. 감옥에서 협조 공문 보내셨습니까? 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큰 집에 아직 계시죠. 예, 감옥에 있죠. 네. 예. 근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네. 2011년 4월 28일 한국석유공사에 자금 지원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요. 네. 미국, 캐나다로
나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련, 나홀로 해외 출장하면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김기식 전 급여원장. 민동기 기자님하고 할 때는 매일 김기식 기준선, 네. 김기식 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최경환 의원 이 네. 사례를 제가 들긴 했지만 네. 이 피감기관 돈으로 이렇게 해외 연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로운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한겨레가 이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목적을 보면은 전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네. 뭐 해외 원유 생산 현상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입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목적을 밝혔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요. 네. 장관이 끝난 뒤에 네. 일단 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당시 간 시점 자체가 최경환 의원이 별로 상관이 없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와 관련이 별로 없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기재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가장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요구를 하니까 네. 석유공사에서 직원도 2명 같이 동행을 시켰고요. 1등석 항공료 1,269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체재비 7,000달러, 약 75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 3천만 원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전직 지경부 장관으로서 해외 원유 생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석유 자원 확보가 어떤지 네.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입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하면 되죠. 굳이 석유공사 돈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나. 가서 무엇을 했길래 석유공사 돈을 땡길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일단 보면은요. 네, 어떤 공식 일을 일정을 했습니까? 보면 네. 캐나다 캘거리나 미국 뉴올리언스, 댈러스 지역을 시차를 합니다. 공식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체재비를 보니까 네. 최경환 의원의 여행용 크로스백 구입 비용 이게 있고요. 체재비예요? 네. 가방은 원래 여행 갈 때 짐을 싸서 가져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가서 상식적이죠. 샀어요?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 시내 관광 비용, 앨범 제작비, 앨범이요? 네. 지인과의 식사 비용 이런 게 다 이제 체재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끝나고 석유공사 직원들은 귀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6일 정도 더 머문 뒤에 남았습니까? 남아서 네. 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6일 뒤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엿새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이 비용도 다 석유공사가 낸 건가요? 남아서 그렇죠. 6일 동안 체류했던 비용 전체를 이 돈도 석유공사가 낸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공모인데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유공사 출장이. 쪽 해명은 예. 이렇게 해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그 국회의원들 시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네. 의원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이런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석유공사 측도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최경환 의원실 해명을 들어보니까 네. 당시 해외 시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취지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네. 가장 씁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경환 의원이 다녀간 캐나다 캘거리라는 그 도시가요. 네. 하베스트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정확하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 외교의 부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그런 맞습니다. 곳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시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 갔을까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매각을 검토 중일 만큼 막심한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런 사안인데 네. 혼자서 뭘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아무튼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베스트 혼자 남아서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슨 뭐 관광 뭐 이런 것 때문에 6일이나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와 관련된 모종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밝힐까요? 최경환 의원께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면회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데 최경환 의원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야 다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언론들이 네.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피감기관 돈으로 네. 해외 연수를 간 사례, 또 KBS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헤치고 있거든요. 지금 JTBC가 6만 6천 쪽 예, 파헤치고 있죠. 네. KBS 파헤치고 있죠. SBS도 SBS도 지금 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한겨레도
하기로 한 그렇습니다. 거죠. 전 언론이 나섰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좀 예. 파헤쳐 보니까 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네. 남미로 7박 10일 동안 출장을 간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홍지만 의원, 네. 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원 의원이 3명의 부인들을 함께 데리고 남미를 또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인이요? 그렇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요? 네. 어, 코이카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네. KBS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네.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의원들 해명은 이렇습니다. 부인이 간 건 맞는데 네. 그 비용은 다 개인이 냈다? 직접 부담을 했다. 아하, 이렇게. 자부담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어찌됐든 네. 뭐 비판을 하는 것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저는 뭐 부인이 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 자비로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출장 자체가 피감기관 돈으로 네. 해외 가는 출장을 거잖아요.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은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네. 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연수 간 거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날마다 사실상 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특히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례를 여야 막론하고 다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가 네. 피감 공공기관 299곳을 대상으로 네. 해외 출장 지원 사례를 19대, 20대 국회에 쫙 분석을 했거든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심재곤 의원이었습니다. 아. 모두 8번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2위가 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으로 6번입니다. 정당별로 이걸 또 KBS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자유한국당과 전신이 새누리당이 126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덜 갔느냐? 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덜 갔지만 네. 합산을 해보니까 82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막상 막하네요. 막상 막하죠. 예. 네. 자유로운 의원들이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문제로 어쨌든 낙마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전수조사가 사실상 언론에 의해서 그렇죠. 되고 있는 셈인데요. 국회 네. 스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국회 스스로 하기 어려워하시니 친히 이제 언론들이 나서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가 됐다. 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의 기준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세울 때가 된 것 특정 같습니다. 의원을 뭐 비난, 비판하기 예. 위한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는 제도적 대안이. 김기식 룰이 일단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제도적으로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얼른 보겠습니다. 조원진의 미소입니다. 아, 웃고 계십니까? 혹시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욕설 파문 때문에 네. 좀 계속 논란이 되지 심각했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미친 XX.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 5일에 네. 이제 경북 경주와 울산에서 친박 집회를 가졌는데 네. 여기서는 그동안에 있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조원진 대표는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주변에서 네.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덕기 전 대한민국 건국교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내가 이름 하나 부를 테니까 잘했다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네. 라고 외쳤는데 조원진 그러니까 집회 네. 참석자들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임덕기 전 회장이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름 하나 부를 테니 네. 욕을 해달라 그럽니다. 예. 여기 나온 이름이 누굽니까? 문재인이고요. 집회 아. 참석자들이 예. 방송용으로는 부적절한 그런 이 발언들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때 네. 조원진 대표는 별 말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네. 슬그머니 예. 앞에서 조원진 이름이 나올 때도 그렇고 예. 문재인 이름이 나올 때도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예. 알아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시청자 판단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최종談판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정한 국회 정상화의 시간인데요.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엿새째 드루킹 특검의 조건 없는 수용을 요구하면서 당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5월 국회도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상화의 그 해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나와주셨어요. 예.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부르시면 제가 고정 어떠세요, 고정? 고정. 지금 막 그 원내 협상하시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아침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가 일단 오랜 기간 동안 공전 중이고 네. 또 파행이 거듭되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네. 제가 협상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각 당의 수석들과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 사람 네. 상대하면서 서로 협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예. 생각할 정도인데 오늘은 의장이 주재하에 네. 예, 원내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대표는 단식 중에 잠깐 왔다가 네. 예, 본인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원내 수석 간에 네. 다시 이어서 예.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상 중에 있다가 제가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여기 왔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계속 이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오신환 의원님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예. 지금 그 협상 중에 네. 또 직접 국회에서 이렇게 네. 상암동까지 오셨습니다.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예. 그 어떤 핵심 쟁점은 어떤 거로 좀 모아집니까? 오늘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정말 뭐 거의 마지막 임박해 왔다 생각하고요. 너무 늦었죠. 네. 사실은 이게 좀 깊이 있는 논의들을 통해서 서로를 상대를 인정하고 또 내가 조금 양보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서로 뭐 양보 없이 주장만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드루킹 특검 관련한 부분들이고요. 네. 또 여당 입장에서는 뭐 4월 추경을 제출하고 예. 4월 달에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세상이 다 난리가 날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5월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특검과 같이 한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처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네. 물밑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사한 협상이 있었으나 네, 네. 부결된 걸로 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요. 예, 조건 없는 특검을 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특검의 제목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 네. 내용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검의 추천 방식 예. 뭐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대략 어느 정도는 지금 원내 수석 간의 합의가 일부 도출이 된 상태가 있고요. 네, 예. 그걸 이제 제가 방송 끝나면 가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왠지 긍정적인 기운이 확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잘 돼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께 너무 예. 송구스럽고 예. 또 특히 지금 이제 인천과 예. 경남 네, 그렇죠. 그리고 경북 예. 충남 예. 이렇게 네 군데의 광역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예. 보궐선거가 5월 14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네. 이제 4월달 내년 4월달로 그러니까요. 넘어가니까요. 예. 주민들께 유권자들께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도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같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 사표 수리가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만 그렇습니다. 가능한 지금 거죠? 회기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법상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특검의 제목,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내용, 네.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 협상 중이시라고 네, 말씀을 네. 좀 주셨는데요. 네. 우선 그 특검 명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좀 깁니다.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른 야당들은 이 이름에는 좀 동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아니면 일정 바뀌게 정도 되나요? 지금 동의를 했고요. 아, 거기서 예. 이제 지금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된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네. 대략 관련된 지금 대략 1차적인 합의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저희들이 이제 야 3당 네. 민주평화당과
또 뭐 바른미래당 그리고 네. 한국당이 함께 제출한 특검법에는 예. 네, 민주당의 불법 댓글 네. 사건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네. 지금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예. 관련된 진상규명 이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이 네. 관련된이라는 항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경수 의원 또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뭐 돈을 대거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흔적이 있나,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야당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내용이 빠지면 사실 특검을 할 이유도 없고요. 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고 부실 수사다라는 네. 야당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의 네. 연루된 내용들 과연 네. 그리고 불법 자금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네. 이런 것들이 또 밝혀져야 되고 또 과거에 네. 단순히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한 댓글 매크로 작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이런 네.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대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요. 네. 이건 진상 규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유불리를 떠나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혹 사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김경수라는 명칭을 쓰거나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정당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되 실질적으로 수사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명칭에는 이 내용이 빠지지만 실제로 수사 대상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걸로. 수사 대상에도 뭐 김경수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민주당이나 이런 예. 어떤 명칭 자체가 기명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수사에 그 여러 가지 풀어서 쓰는 예, 내용들이 예. 그런 수사를 해야만 밝힐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를 보면요. 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수시로 돌렸다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 불법 프로그램이 비단 드루킹 네. 혹은 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당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보게 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다면 네. 그것도 불법적인 내용이고 처벌 대상이 돼야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차제에 이것은 사실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론을 왜곡하고 예. 조작한다는 것은 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포털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고 또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 이 수많은 댓글들의 이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네. 사람의 심리가 네.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것들을 완전히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 제도적인 또 법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드루킹 특검을 어제 민주당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건을 좀 걸었어요. 네. 추경.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문점 선언에 네. 대한 국회 예. 비준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민생 현안 법안들에 대한 통과. 그래서 야당은 뭐 이렇게 많이 거냐. 조건 없이 받아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바른미래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을 할 때마다 너무 지치는데요. 네.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씩 자꾸 수를 내놓으면서 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계속 공전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과 추경 그리고 뭐 지금 4명의 네. 국회의원들 사직 처리 뭐 그런 정도 또 지금 의장 임기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꼭 그래서 그 테이블에 올려서 타결해야 되는 내용들만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양보인 양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민생 법안들 네. 뭐 10몇 건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 꼬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지금 진상규명 이 지금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드루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지난한 협상이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선거 중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여론 조작의 위험성 네. 때문에라도 이것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민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밖에 지금 워낙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추경 문제가 어쨌든 뭐 새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거둔 세금을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추경에 그죠? 대한 뭐 처리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고요. 아. 다만 처음에 4월 추경 냈을 때 예. 각 야당의 반응들이 지금 1·4분기 채 끝나는 과정에서 네.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고 네. 또 2018년도 본 예산이 지금 집행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추경의 사업의 특성상 네. 아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대우 GM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특수한 고용의 문제, 예. 지역의 지금 고용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다 동의하는데 네. 굳이 그것을 뭐 3조 9천억 정도 되는 사업 중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한 1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예. 그것은 예비비로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쓸 수 있게끔 법이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예비비가 충분하니까 써도 된다라는 쪽에 의견이 접근이 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네. 지금 추경을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고 또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집권 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완강히 버티는 야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심사를 통해서 추경은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같이 이것이 특검과 같이 통과가 되면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드루킹 특검과 추경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또 하나 주요한 쟁점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 예. 국회 비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뭐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14선언 때도 국회 비준 같은 거 없었다. 근데 네. 이걸 굳이 국회 비준할 필요가 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른미래당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게 2007년도에 14정상선언 때도 국회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예,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그 당시에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처리가 제출이 됐는데 네. 그때 후속 조치로서 이행도 안 됐고 네.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죠. 유야무야 되면서 예. 폐기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향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또 국민적 모든 동의들을 함께 힘을 얻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요. 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협과 관련해서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사항과도 맞물려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이 네. 어떻게 담보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저는 비준이 넘어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특검과 또 추경 이런 논의 속에서 네. 비준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야당이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한국당 쪽에서 그거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이미 일부 의원들이 낸 결의안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특별 결의안. 특별 결의안들 아니면 의장이 제출하는 결의안들 정도로 네.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과 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이 네. 약속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 그 이후에 비준 처리안을 처리해도 네. 저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에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네.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네. 비준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또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독일처럼 네. 그 실제 일은 3인당 정부가 했지만 결국 콜수상 기사당 김인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행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렇고요. 과거 2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도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왜냐하면 이 약속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약속이. 예. 저는 이것이 비준을 통해서 국회 동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지금은 저 문재인 정권의 1년이 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준의 문제는 과거 14 정상회담은 2007년도에 정권 그렇죠. 말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4년 동안 지금 합의된 내용들이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존재 의미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길어야 6개월, 1년 요 정도 시간 내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봐 가면서 국민들의 동의와 어떤 전폭적인 지지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길에 4.27 판문점 회담,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과거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언론의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런 어떤 발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다 녹화돼 있는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들이 신뢰감을 오히려 높일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들이 실천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을 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북미 회담에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고요. 또 우리 남북 정상의 합의문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실천에 대한 로드맵들이 일부라도 조금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좀 더 강제적이고 구속력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우리 원내 교섭 협상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협상의 전략들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노출하고 다 수를 내놓은 다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도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극도의 긴장감들을 완화하고 특히 이제 중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의 성과들을 좀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것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애드벌론을 띄웠다가 혹시라도 거기 성에 차지 않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보수나 진보나 어떤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이 가질 수 있는 결과물들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나중에 조금 성과가 나오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내일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특별 성명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면 우리 국회에서도 어쨌든 지금 미국이 됐든 또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각국의 좀 우리 의회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좀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좀 쓸 때 아니냐.
예, 지금 뭐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요. 예. 우리 입장이 예, 아니라 예. 미국에서 지금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죠. 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보수.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예, 평가하고 보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지들을 담아서 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 나가는 것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결의문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결의안 채택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정의당의 대표가 했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그거를 같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지금 박성수 의원이 법안을 지금 결의안을 제출했고요. 이미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그렇군요. 있는데요. 국회가 네. 이제 정상화되면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그렇군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1년입니다. 내일이면 네. 오늘 투표한 날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벌써 1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네. 정말 그 혼란스러운 그리고 촛불 민심을 얻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초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사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네. 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그런 잣대들을 대서 내각을 구성했는데 그만큼에 대한 지금이 총리 중심의 내각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행보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죠. 그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돼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의 이슈에 파묻혀 가면서 이 지금 검찰 개혁 그리고 우리 개혁의 아젠다 그리고 말씀드린 적폐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결과물들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미래로 가는 한 걸음 속에서 과연 제도나 시스템을 얼마만큼 개선해 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 왔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하지? 네. 권력기관 감시 네. 이를테면은 고위공직자 비리 예. 수사처 이런 거 어떻게 할지. 네. 이게 사실 국회에서 그게 제 해야 소관인데요. 되는 제가 네.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네. 맡고 그 있습니다. 개헌도 그렇고 말이죠. 예. 사실 근데 그런 국회가 해야 것들이 지금 될 많이 일인데. 묻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국회도 예. 공전 중이고 맞습니다. 또 이게 남북 관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 몇 달 전만 해도 네. 작년에 거의 뭐 정말 전쟁이 맞습니다. 예, 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예. 있었지 않습니까? 4월 위기설. 예, 근데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예. 지금 급물살을 타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정상회담까지 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뭐 지금의 이슈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가졌던 국정 운영의 방향들,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한 향후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여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대를 열어가야 네.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남북 정상회담과 별개로라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1년인데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뭐 7.5점? 7.5. 예, 예, 예. 7.5. 예, 예. 8점은 안 되고 75점. 75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근데 바른미래당 생각보다 지지율이 예. 많이 안 올라요. 예.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뭐 일단은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서 네.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통합을 했는데요. 네. 그 통합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국민들의 뜻을 네. 잘 담아내지 못한 것이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두 개 정당이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피면서 통합했는데 네. 뭘 위해서 통합을 했느냐,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네.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좀 아쉬움이 큰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다당제 구조 속에서 양극단의 양 정당이, 거대 정당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겠다라는 네.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동서 간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예, 대한정당이 되겠다. 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만 지방선거 하나만을 보고 통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따셨죠. 예, 네.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네. 어떤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이며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정치 이슈 네. 또 개혁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께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장 공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보선 관련해서 그런데요. 송파을도 그렇고 지금 그 노원병은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공천 잡음은 어느 정당이나 있고요. 예, 그렇죠. 뭐 어떻게 예. 보면은 뭐 많이 드러나지 예. 않았지만 민주당이 더 큰 예, 공천 잡음이 그렇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천에 대한 잡음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당의 중심으로 공천을 처리해도 네. 다른 반발 세력이 있어도 무마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이 지금 지지도가 적지만 송파나 노원의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네. 유승민과 안철수의 갈등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핵심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네. 어쨌든 노원의 경우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일단은 중도 사퇴함으로 인해서 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고요. 네. 그것도 뭐 완벽하게 지금 정리된 건 아니지만 빨리 공천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송파의 문제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미 지금 4명의 바른미래당 공천 신청자들이 그렇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단순히 안철수, 유승민의 두 분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저는 좀 잘못된 언론의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은 뭐 두 분의 대리전도 아니고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각 후보자들 간에 네. 공천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최고위나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원칙을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조속히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사이는 좋으십니까? 네, 저는 뭐 엊그저께 지금 선대위 서울시장 네. 선대위 출범식이 예. 있었는데요. 네. 예, 거기에 뭐 당 지도부가 모두가 총 출동을 했고 네. 저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경우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당력을 다 쏟아붓겠다. 네.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지지율도 또 많이 높지가 예. 않습니다. 예. 어떤 선거 전략이 이제 있을까요? 한 35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민심이 네.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의 시간이 분명히 올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하, 보고요. 지금 예.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여운들이 좀 남아 있고요. 네. 또한 이게 지방선거 이슈로 지금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문제는 또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지방선거에서 네. 치러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켜켜이 그것을 보고 계시죠. 계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어느 시점이 오면 저는 지금 서울시장의 선거만 보면 박원순 시장의 경우
다시 지금 뭐 캠프를 철수하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전략상의 문제겠죠. 지금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해서 선거를 치르면은 유리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시민들이 평가할 그 시간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지났네요. 그래도 꼭 여쭤야 될 게 있는데 예. 그 선거 연령 이나 네.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 캠페인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의 참여 굉장히 네. 많이 피켓팅도 하고 네, 시위도 네.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국회가 예,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 마찬가지로 네.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인 것도 그렇고요. 어느 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원내 교섭단체가 협의가 될 때 한 네. 교섭단체가 반대해도 네. 이것이 통과가 안 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지금의 선진화법 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8세 선거 연령, 선거 연령 이나에 18세 이나 반대하는 데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느 지금 정당이에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죠. 한국당이. 그것은 뭐 명시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지금 교육제도 개선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 학년제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면서 예. 선거 연령을 인하한다는 것은 거의 결국엔 하기 어려운 네.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봉착해 있고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래전부터 처음에 당이 통합됐을 때부터 이걸 중점 법안으로 처리를 저희가 계속 네.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앞장서서 그렇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헌 문제는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개헌의 문제였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면 네. 뭐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6월 13일 날 처리는 못했지만 네. 그 이후에 하반기 내지는 또 그 다음에 4월 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또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 시기에 대한 공약은 이미 놓쳤지만 그래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등의 폐해를 개선해 나가는 쪽 특히 그리고 다당제 체제 속에서의 선거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저는 조속히 이루어져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협상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5분이나 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타결이 될까요? 끝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오늘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연일 폭로가 되고 있지요. 조 전무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언행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연일 터져나오는 대한항공 갑질 사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갑질 문제, 이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경찰에 출석할 때 그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분이죠. 이건흥 대한항공 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 TBS 텔레비전에는 처음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예, 텔레비전이라고는 처음입니다. 모든 언론의 텔레비전은 처음이신가요? 제가 중학생 때 예. 그 영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은 있고요. 어른이 돼서 이런 시사 이슈 가지고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저희 영광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또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대한항공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예, 지금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그러면 지금도 현직 기장이신 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행기를 어느 노선을 주로 이거는 기장님하고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려면 어느 노선을 타야 됩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에어버스 380이고요. 네. 지금 LA, 뉴욕, 네. 파리, 런던 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비행기군요.
그 23년간 이 회사에 다니셨어요. 예. 굉장히 오래 다닌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 조 씨 일가의 갑질 행태 많이 겪으셨습니까? 많이 겪지는 못하고요. 그 조양호 회장 일가족분을 모신 적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제가 한 번 경험했었는데 네. 비행 중에 난기류가 심해서 네. 좌석 벨트 표시 등을 이제 2번 보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승무원들도 다 앉아서 좌석 벨트를 그렇죠. 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이제 승객들이 혹시 좌석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지는 않나 네. 그걸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커튼이 막혀 있으면 커튼을 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그 조양호 회장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까지 거기 타고 있었는데요. 그 일반 승객 한 분이 화장실이 워낙 급하셨는지 굉장히 빨리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미처 제지를 못했는데 그걸 보고 이명희 이사장이 그 사무장을 불러서 왜 커튼을 열었느냐. 커튼이 열려 있어서 그 승객이 화장실 가는 거를 내가 왜 봐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장은 뭐 자초지종이 이렇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은 이제 수긍을 하죠. 근데 이명희 이사장은 수긍을 안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참 계속되니까 옆에 있던 조양호 회장이 말리고 뒤에 있던 조현민 전 전무도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승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잘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난처한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 비행기에서 사무장으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객이 화장실 가는 장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 안 됩니까? 근데 별거 아닌데. 예. 네.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그만해. 그리고 딸이 아이 엄마 그만해. 이렇게 가족들이 말릴 때가 되어서야 추궁을 그만두었다는 얘기신 거지 않습니까? 갑질 직장 갑질 119 네. 운영위 여신 박점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 글쎄요. 이제 연일 TV를 통해서 언론을 네. 통해서 저희가 그 일가족 그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사회 지도층이다. 네. 대기업이고 재벌이면 보는 앞에서 저렇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인의 생각이잖아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 보는 눈이 두려워서라도 점잖은 척하고 뭐 인격이 있는 척, 배운 척이라도 할 텐데 네. 약간 시정잡배 비슷한 예. 모습으로 예. 길거리에서 혹은 뭐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긴 왜 저러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명희 이사장 같은 분은 또 조 씨 일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올 초예요. 예. 아. 그 물컵 갑질 이전에 발생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직원들이 일단 비행기 기내에 있는 승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일단 뭐 얼음이 되죠. 얼음. 예. 예, 거기에다 대고 뭐 계속 저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게 말대꾸가 되거든요. 말대꾸. 예. 그래서 지난 3년 전 땅콩해양 때도 그 박창진 사무장님이 네. 그 고초를 겪은 것도 그 자신이 매뉴얼에 따라서 회사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말대꾸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격하게 만들었고 네.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척하고 그거를 다 듣고 참아 넘겨야 되는 게 직원들의 현실이죠. 참 정말 진짜 그
왜 웃으십니까? 아니 저 박정규 얼음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땡 해줘야 될 것 같죠? 땡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요, 그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에 갑질, 재벌 이런 단어가 지금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가 됐는데 이제 갑질도 등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많은 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영세기업 할 것 없이 이 갑질 신고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셨다면서요? 네. 예. 어떤 겁니까?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네. 그 사실 많은 기업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회사 발전의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약간 노예, 노비, 하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심각할 정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어느 저희 제보 중에서 어떤 사장님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네. 직원이 찾아가 그 사장님께 이렇게 턱받이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요. 사장님께요? 네, 사장님이 사장님 연세가 약간의 어떻게 연세가 좀 많으시고 예. 거동이 조금은 불편하신데 거동 예. 자체는 멀쩡하시대요. 근데 예. 이렇게 수저를 들을 수 없어요. 전혀 걸어 다니고 이런데 뭐 예. 연세만 조금 많으신데 이렇게 턱받이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제가 이거를 턱받이 주려고 이 회사에 왔냐라고 저희한테 예. 오신 것도 있고요. 예. 또 한 회사 회장님은 가족이 전부 이렇게 휴가를 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는 돌아가고 있는데 네. 가족이 휴가 간 사이에 본인의 별장에 예. 직원들한테 가서 우리 개랑 닭을 키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개 사료하고 닭 사료를 줘라.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양계장도 아닌데 네. 본인이 회장님네 집에 개를 돌보러 가야 되고 닭 사료를 주러 매일 네. 그것도 자기 예, 돈으로 예, 사서 예. 줬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집 청소시키거나 뭐 네. 요리시키거나 이런 일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뭐 더 심각해요. 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건가요? 저희 제보 노래방 뭐 이다 뭡니까? 근데 이제 예. 사실은 제가 속상했던 건 저희 직장갑질 1구로 들어온 제보 중에서 네. 성희롱, 성폭력 네. 제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언론에 많이 공개를 못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예. 미투는 유명인들의 미투여서 공개만으로도 가해자가 상당한 이제 그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는 그냥 완전히 일반 회사에 그리고 가해자가 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냥 부장이나 과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에 가서 노래방 가서 뭐 이렇게 벌어지는 네. 성추행, 성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좀 네.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갑질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대변을 보면 안 되고 지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런 건 아니 이거를 어떤 겁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건물인데요. 네, 서울이요? 예, 서울에 예, 있는 한 예. 건물인데 예. 그 기관이 입주해 있었는데 한 네. 층인데 큰 층이 넓진 않았나 봐요. 네. 예, 근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대변을 보면 냄새가 나니까 네. 지하에 가서 봐라. 그리고 보러 가면 간다고 문자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집에서 용변을 보고 오는 분도 있고 네. 회사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업무에 무슨 큰 지장을 주겠어요. 예. 그리고 그게 환기에 문제가 있으면 환기 시설을 놔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왜 그 인종차별이 네. 심각할 때 미국에 그 흑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대한항공에서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찰 한 5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랬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그 집회에? 저는 그때 비행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요. 예. 경찰 추산 500여 명, 네. 직원이 한 350여 명, 네. 그리고 연대하러 오신 네. 시민분이 한 150여 명 이렇게 예. 참석하셨다고 그러고요. 예. 주최 측에서 신고할 때 한 100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 그보다는 훨씬 많이 온 거죠. 그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한 500명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1,00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고 저 촛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촛불 집회도
대개의 국민들은 저런 집회를 하면은 노동조합에서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직원들의 그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단톡방에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2,0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2,000명이요? 있고요. 예. 그렇게 대한항공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요. 예. 그래서 원래는 보통 그런 활동을 할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주최를 하고 이제 조합원들 중심으로 많이 그렇죠.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대한항공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신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 패싱이 되는 거죠. 노조 패싱. 예, 노조 예. 패싱하고 직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 어떻게 보면 노조를 왕따시키는. 아. 예, 너희들은 끼지 마라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주최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운동입니다. 네. 예, 익명으로 다 그런 데서 이제 활동하면서 네. 이제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된 게 사실 노조가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 일가족에 대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노동조합이 싫은 소리를 한다 그래도 이게 이제 견제의 역할을 하려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노조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네. 그냥 들은 척 만척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게 바로 2007년에 항공산업이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이 된 게 계기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필수공익 사업장이 되면은 예. 파업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렇죠. 일부 맞아요. 일을 하면서 꼭 해야 파업을 되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일을 하는 거를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하는데요. 네. 필수 유지 업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제선 80%를 띄울 수 있는 인력을 빼놓고 파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요. 네. 국제선 80% 뜨면은 20%는 못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국제선 80%를 띄울 인력을 빼놨는데 회사는 이 인력을 예.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은 네. 거의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작년 10월 사업이 달에 무의미하네요. 그러면. 예, 작년 10월 달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서 파업을 네. 예고를 했는데 예. 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다 안내를 했어요. 예. 예, 여객기 전편 다 운항합니다 이렇게. 예, 여객기 전편 다 운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물기만 일부 결항을 시키면 네. 이제 고객들은 아무 피해를 안 입는 거고 네. 이제 심지어 파업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조가 그러네요. 견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질 기업이라고 비난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에 대한 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예. 그렇군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좀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박창진 사무장님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단톡방 2,00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뭐 휴대폰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면 이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른바 2차 피해. 이런 게 너무 걱정이 좀 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족 네. 물러나라고 얘기한 게 거의 사상 초유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기가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 오너 일가 이름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서 코드로 말을 합니다. 네. 조영호 회장 같은 경우 뭐 DDY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물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다뤄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예.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촛불 집회도 이제 한 번 했고 이제 계속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지켜주셔야 직원들도 좀 용기를 내서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건은 기장님을 포함한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지금 들으셨죠? 여러 가지 갑질 사례 이미 다 그 텔레비전
또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촛불 집회 또 언제 합니까? 날짜는 아직 네. 공지가 안 됐고요. 정해지면 다 나갑시다. 정해지면 다 함께해서 사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갑질 문화라는 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안 없어집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사회가 민주화되면 직장도 민주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87년 우리가 1987 영화에서도 네. 보듯이 그런 민주주의가 직장의 민주주의로 이어졌는데 네. 저희 사회에서는 외환위기가 큰 계기였어요. 외환위기가 딱 닥치면서 비정규직이 확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갑질이 네. 직장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갑질을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부장, 과장, 심지어 팀장, 대리사원이 누구에게 네. 비정규직, 계약직에게, 파견직에게 네.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들을 보면 또 대한항공과 좀 다른 경우지만 가장 약한 여성, 비정규직, 청년, 신입 이런 분들에게 갑질이 집중되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지난 한 10년 이상 이런 갑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방치해오고 외면해 왔던 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제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에 출석할 때 1인 시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들었던 피켓을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한번 볼까요? 그 피켓을 직접 만드셨나요? 예, 제가 유튜브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처음 하느라고 유튜브 보고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만드셨어요. 조현민, 조연아 퇴진, 물음표. 2번 속으면 바보, 알비백. 누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뭐 퇴진하겠다는 두 분 언젠가 네. 아마 잘못하면 뭐 동시에 윌비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둘이 동시에 돌아오는,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돌아왔죠. 네.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렇죠. 2번 속으면 바보 또 돌아올 거 예상되니까 3번 속으면 공범 이렇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유명한 얘기죠. 저기 예. 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사진도 하나 이렇게 붙일까 했는데 좀 너무 좀 웃을 것 같아서 예. 좀 약간 진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3번 속으면 공범 빼고 알비백 이렇게 네. 터미네이터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를 넣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 국민들이 많이 웃었어요. 땅콩 해양 사건으로 다시는 그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창 올림픽 때 성화 봉송을 했거든요. 부녀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또 하는구나. 대한항공 직원들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이미 퇴진한다고 그럴 때 네. 돌아오리라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 공백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이냐. 예,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좀 궁금했지. 네. 예, 돌아올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갑질 문제가 계속 돌아와서 또 반복이 되고 할 텐데 대한항공 직원들께서 바라는 핵심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뉴스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전기세 아끼려고 탄광모자 이거 물론 예.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약간 그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많이 보도가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는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런 사람이 있냐. 네. 뭐 구속시켜야 된다.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감정적인 대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퇴진해도 돌아오고 감옥에 간다고 그래도 형기를 마치면 또 다시 돌아올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지금 뭐 땅콩여행에 이어서 물컵갑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서 이제 손을 떼게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그 특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유일한 방법은 좀 규제를 통해서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나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좀 네. 능력 있고 좀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해서 좀 더 회사가 좀 더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정치권에 하실 텐데요. 정치권이 좀 긍정적입니까?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사회적 주목을 좀 받으면서 네. 여야 의원들에게 직장갑질 금지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운영을 했는데 예. 사례가 거의 뭐 10,000건 이상 들어와 있어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예, 예. 갑질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직장갑질 금지법을 예.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세습, 4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경영이 민주화돼야 되는 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운영해야 네. 그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조현민 같은 갑질이 네. 없도록 어떤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밀수까지 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짧게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10초, 아니 7초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지금 조양호 퇴진을 외치는 대한항공 직원들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같이 나와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